상대방은 자, 기본적인 일부터 이야기하는 문제를 생각하면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운 거야, 그렇지? 초등학교 5학년 때가 6학년 때 배우게 될 텐데 먼저 기본적인 고체, 뒤쪽에서도 다루겠지만 자 미리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얘기하면 액체, 기체가 있다. 자 이때 고체가 액체가 될 때는 열을 흡수하죠, 그죠? 고체가 액체가 되려면 열을 흡수해요. 이런 걸 뭐라고 하지? 고체가 액체 되는 걸 뭐라고 하지? 최근 학교에서 머리 배운 학교도 있더라. 융해라고 하지. 그러니까 액체가 열을 흡수해서 다시 기체가 될 수 있어요. 자, 얘는 기화. 자, 그리고 고체가 열을 흡수해서 직접 기체가 되기도 해요. 뭐라고 하죠? 승부라고 얘기하죠. 반면에 열을 방출하는 과정도 있어요. 자,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 있는데, 자, 기체가 열을 잃어버려서 액체로 변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 자, 한편 액체가 열을 잃어서 고체가 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지. 얘를 자, 그리고 기체가 직접 열을 잃어서 고체가 되기도 해. 대표적인 거 이런 거 보면 이런 게 있다. 냉장고에 냉동실을 열어보면 가끔가다 얼음 같은 게 생기는 경우를 볼 수 있을 거야. 근데 그 안에는 물이 없었잖아, 그렇지? 냉동고 안에 물이 없었는데 얼음이 어디서 생겼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차가운 냉장고 벽에 붙어서 얼음이 되어버린 거야. 오케이? 그게 승화야. 그 다음에 자 대표적인 또 액화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액화가 되겠지. 자 날이 갑자기 따뜻하고 추워졌어. 쌀쌀해졌어. 쌀쌀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지? 공기 중에 또 돌아다니는 수증기들이 응결해서 물방울 만들어서 안개나 구름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지. 이런 게 액화야. 또, 자, 융해되는 것은 뭐 이거는 얼음이 오는 것 이런 것들이 융해. 날씨에서 찾아온 다음에 날이 따뜻해져서 얼음이 물이 돼버리면 융해. 그죠? 자, 호수에 있는 물이 증발을 하네. 열을 얻어서 기체가 되고 기화야. 근데 이 기화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표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통 뭐라고 불러? 증발. 속에서까지 다 끓는 것을 끓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자, 첫 번째 물체와 물질을 한번 보자. 자, 물체와 물질을 살펴보는데, 자, 먼저 물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물체. 써있니? 안 써있지? 자, 물체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입자라고 보면 돼. 아시겠어요? 자, 형태요. 즉 크기를 가지고 크기와 모양을 갖고 있는 자, 크기와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오케이. 자, 반면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얘는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우리 밥을 먹을 때 보통 밥이라는 걸 있잖아. 식사를 할 때, 그치? 밥이 있어. 밥의 재료는 뭐야? 밥의 재료는 쌀이야. 근데 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보통 막 더미로 이렇게 되면 이거 쌀이야 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 중에 하나를 집었어. 걔도 뭐가 돼? 쌀이 되겠지. 처음 의미한 밥을 짓는 재료는 바로 물질이라는 개념이 되고, 내가 집은 한 알갱이도 얘는 물체라고 부르는, 자, 이러한 자, 한편, 자, 우리 책상을 만드는 재료를 보자. 책상을 만드는 거 어떤 재료로 만들지? 책상이란 자체는 물체야. 책상을 만드는 재료는 어떤 게 있어? 나무를 이용하고 또 철을 이용하고 또는 일부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책상을 만들 수가 있겠지, 그치? 아시겠어요? 형태를 갖고 있는 어떤 것을 우리는 물체, 그 재료가 되는 것들을 물질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다 해서 이런 개념도 얘기해 줄 수가 있고요. 자, 한편, 자, 분자라는 걸 이해하게 보세요. 선생님 배울 때는 왕년 때 배웠던 것 같아. 선생님이랑 왕년 때 배운 것 같은데, 자, 물질이 있어요. 물질을 나누다 보면 물질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알갱이가 있어. 그 알갱이를 뭐라고 불러? 분자라고 불러. 성질이 같아. 오케이? 자, 이 분자를 쪼개면 얘는 성질을 잃어버리게 돼. 물질이 같으면 성질을 잃어버려서 뭘로 나뉘게 돼? 원자라는 것으로 나뉘게 된다. 그래서 분자까지만 물질의 성질을 유지하는. 물질의 성질을 유지하고, 자, 나머지는 성질이 어때? 이 대표적인 과정으로 물이 있어. 물, 우리가 흔히 마시거나 닦거나 사용할 때 하는 물. 물은 쪼개다 보면 물 분자 하나를 형성할 수 있거든. 물 분자 우리 지난번에 분자식으로 써줬었는데 뭐라고 썼지? H2O라고 썼지. 오케이? H2O라고 얘기했어.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분자고 이 H2는 두 종류의 물질로 다시 나뉘겠지. H는 뭐라고 불렀지? 수소. 그 다음에 O, 산소. 그래서 수소와 산소로 나눠졌다고 해서 여기까지가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수소와 산소들은 전혀 분자와 상관이 없지. 원자가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이해합니까? 그래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성질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분자라는 녀석의 정체를 책으로 한번 살펴보자.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한다. 자, 물질은 자, 분자라는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거에 대한 과학상이 잠깐 한번 얘기해 볼까? 우리 지난번에 데모크리토스 기억합니까? 데모크리토스는 처음으로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아토모스라는 말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지. 그걸 현대적 개념으로 돌턴이 아톰이라는 개념을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돌턴은 원자설이라는 걸 주장하게 돼.
원자설은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두 번째 같은 종류 원자는 크기와 모양, 질량 모두 다 각각 다른 종류가 다르다. 세 번째 원자는 다른 원자로 변하거나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원자라는 녀석들이 결합하여 일정한 수의 비로 결합하여 물질을 만들고 있다 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까지는 두 가지 화학 법칙이 있었거든.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게일 이삭이라는 사람이 아주 특이한 현상을 관찰하고 있대. 기체와 기체가 만나서 새로운 종류의 기체를 형성하게 될 때 이들 사이에는 일정한 부피비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기체 반응 법칙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 기체 반응 법칙을 원자를 이용해서 설명했더니 원자가 쪼개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물이라는 걸 형성하게 될 때 자 수소가 2부피만큼 필요해. 이 한 부피 속에는 수소 원자가 한 개가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리고 이 수소가 누구와 결합하지? 산소와 결합하게 돼. 산소와 결합하는데 산소는 이렇게 세제곱이 맞아.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지? 물이 만들어지게 돼. 근데 물, 즉 수증기는 2부피만큼 만들어진대. 그러면 수소는 사이좋게 하나씩 나눠 가질 수 있지만 산소를 어떻게 해야 돼? 반씩 쪼개서 가져야 되잖아. 원자가 쪼개져. 이거 뭡니까? 그럼 여태까지 돌톤의 얘기들이 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치? 그래서 돌톤은 게일이삭을 무지무지 미워했대. 저 새끼가 말이야. 내 원자설을 도전을 해. 무지무지 싫어해. 죽을 때까지도. 나이 차이가 20살 정도 차이 나는 걸 알고 있는데 돌톤은 이 게일이삭을 무지무지 싫어해. 그때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나타나. 프랑스의 아보가드로는 이 두 가지를 둘 다가 맞는 얘기거든. 법칙에서 두 가지의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자, 수소가 있기는 있는데 수소는 혼자서 있는 게 아니고 두 개의 원자가 붙어 있다. 두 개의 원자가 붙어 있다. 자, 그리고 말이야, 산소도 혼자 있지 않고 두 개의 원자가 붙어서 산소 기체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만들어진 수증기는 사이좋게 산소 하나씩 나눠 가질 수 있지. 그런데 그러면서 수소도 몇 개씩 가질 수 있어? 두 개씩 나눠 가질 수 있잖아, 그지? 이렇게 하면은 원자가 깨지지도 않고 기체 반응 법칙도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분자는 누가 처음 주장했다?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주장했다. 아보가드로가 처음 분자설을 이야기하게 됐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보가드로의 분자설이야. 자,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자가 쪼개지면 원자가 되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된다. 물하고 산소하고 수소하고는 전혀 다르잖아, 그치? 물의 성질을 잃어버린 거지. 자,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분자의 크기, 모양, 질량이 그리고 성질이 모두 다 다르다. 분자의 크기는 매우 작아서 눈으로 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분자를 모형으로 표현한다. 이거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모형이 아니고 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볼트나 너트를 이용해서 설명하기도 했어. 요즘은 과학상에 가보면 동그란 구가 있어. 색깔별로 크기도 좀 다르게. 그리고 구멍이 뚫려 있어. 막대사탕, 꼬챙이 같은 것들도 있어. 그래서 이걸 연결해 가지고 뭘 만들었대? 분자 모형을 만들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분자 모형을 이렇게 만들게 됐다. 자, 그러면 이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 대한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세 가지 상태. 그래서 전에 비하는 거, 전에 배우던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쉽지. 미나는 뭐 물리나 화학 같은 거 좀 할 적 있니? 물리를 막 집중해서 그런 건 아닌데 어. 학년 과정을 다 불안했어. 3학년까지 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같은 거 알겠네? 배우긴 배웠거든요. 분자식 어떻게 쓰는지도 알아야 되고 다 기억해. 어디서 죽일 그 시간까지 배우고 있겠네? 스웰리베공 반지름 분자식? 막 진짜 이구만. 아니 저 물리를 잘 못해요. 그 정도는 내가 물어보고 화학. 이것도 화학에 가까운 얘기인데. 화학은 배우는 거를 이제 1년 전에 배웠어요. 여기서는 운동방정식 다 까먹었지? 슬프다 슬퍼. 배우는 족족이 까먹으면 어떡하니? 우리 재욱이 아무 생각 없지? 이런 것만 보면 머리가 아파 공부하면. 자, 물질은 자, 액체, 기체 이 세 가지 상태로 구분해준다라고 돼요. 이때 얘네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세 가지 상태를 구분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세 가지 상태를 구분해주는데 그 상태들의 특징을 한번 비교해보고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첫 번째, 고체에 대해서. 고체는 영어로 solid. 그래서 기호를 S라는 기호를 많이 써줘. 원래 딱딱한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지. solid. 자, 얘는 모양이 어때? 일정에 정해져 있어. 자, 모양이 이렇게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얘는 흐르는 성질이 없다. 굴러는 다니더라도 흐르게 하는 성질은 없다. 자, 그리고 얘는 자,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 부피가 일정한 부피를 갖고 있대. 일정한 부피가 있는데 이 일정한 부피는 이렇게 측정해. 규칙적인 모양은 우리 수학 공식을 이용하면 되는데, 자, 각변의 길이가 A, B, C인 육면체의 부피는 얼마일까? 응? A, B, C죠. 자,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H인 원기둥의 부피는 얼마일까? 파이 R 제곱 H. 자, 그러면
반지름이 어린 원 바닥에 높이가 h인 원 뿔의 부피는 얼마니까? 원 바닥. 바닥이 반지름이 어린 원 뿔이야. 높이가 h일 때 부피는 얼마지? 3분의 1 파이를 그렇지, 3분의 1 파이로 제곱 h. 반지름이 어린 9의 부피는 얼마니까? 3분의 4? 3분의 3 파이 얼 세제곱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수학적 공식을 이용해서 알아낼 수가 있어. 자, 두 번째, 불규칙한 물체는 그럼 어떻게 할까? 제역의 부피는 얼마니까? 제역의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보자. 제역이 너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측정할 수 있지? 제역이는 덩치가 작으니까 먹을 컵을 갖다 놓고 물을 가득 채워. 그 다음에 제역이 푹 담가 놓는 거야. 어? 그럼 제역이 부피만큼 해당하는 물이 넘치겠지. 아니면 넣었다가 빼면 그 부피만큼 물이 줄겠지. 그 부피가 바로 누구의 부피야? 제역의 부피야. 측정하기 쉽다, 그렇지? 그럼 불규칙한 물체는 물과 매스 실린더만 있으면 부피를 다 측정해 줄 수 있네? 단, 그 물질을 녹이면 돼, 안 돼? 안 돼. 물에 녹는 물질은 그럼 부피 어떻게 측정하면 될까? 물에 녹아. 그것도 간단한데? 그냥 무게지. 물이 아닌 다른 액체를 사용하면 되잖아. 예를 들어 에탄올 같은 거. 이런 데다가 담가버리면 물에 안 녹는 물질은 안 녹거든? 담가놓으면 되거든. 제역이 부피 측정 방법하고 똑같이 측정하면 돼. 응? 먹어 제역. 딱 먹으면 떡 들어갈 것 같지 않아? 어? 너무 귀여워서. 어떤 애들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머그컵에다 무슨 사진 찍고 막 이러잖아. 본 적 없어? 작은 제 딱 들어갈 것 같지 않니 제역이? 나는 남학생들 키가 쭉쭉 자라는데 금세 순식간에 커져버려. 자, 아무튼 일정한 부피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한편 밀도라는 게 있어. 밀도는 어떻게 구하는지 혹시 알고 있을까? 부피분의 지양. 어떤 부피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지양은 밀도다라고 얘기하는데, 고체는 밀도가 크다. 밀도가 큰 물체는 되게 바닥으로 내려가고 밀도가 작으면 위로 올라오는 특성이 있어. 그래서 밀도라는 성질을 이야기해봤고, 자, 분자 모형을 살펴봤더니 얘는 규칙적인 배열을 갖고 있지. 자, 규칙적인 배열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 그리고 분자 간의 거리는 매우 가까워. 얘 분자 간의 거리를 상대적으로 1이라고 놔볼게. 오케이? 얘 거리를 분자 간의 거리를 1이라고 놔볼게. 자, 이 얘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딱딱하게 만져지는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돼? 고체 물질이 되는 거야. 오케이? 고체 물질이 된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고체 물리학이라는 게 있어. 고체 물리학은 solid state physics라. solid. 스테이트는 상태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고체 상태 물질에 대한 물리학. 그래서 solid state physics라고 하고 선생님 전공이에요. 자, 두 번째 액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액체는 영어로 liquid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호를 쓸 때 L이라는 기호를 많이 써. 기호를 쓸 때 L이라고 한다는 키들. 자, 그대로 성질을 보죠.
얘는 모양이 일정할까?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 담긴 그릇의 모양과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다라고. 담긴 그릇의 모양과 똑같다. 오케이? 우리 슈퍼마켓 가면 마트에 가면 너네들 어린이 때 먹던 음료들 뭐 별 모양이고 별거 다 있잖아. 액체는 그 모양과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잖아. 배분 모양과 그렇지? 그래서 담긴 그릇의 모양과 똑같다. 자, 그리고 액체는 흐르는 성질이 있어. 자, 높은 곳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자, 하지만 부피가 일정해. 액체 부피는 어떻게 측정하지? 메스 실린더라는 게 있지. 눈금 실린더. 눈금 실린더. 실린더인데 눈금이 그려져 있는 거 갖고 측정해 줄 수가 있지. 메스 실린더 또는 눈금 실린더라고 불리는 장치를 이용해서 측정해 줄 수 있고. 자, 얘도 일정한 부피를 가지고 있지만 밀도가 고체와 액체의 중간 정도. 고체와 액체의 중간이다. 하지만 배열 상태가 조금 전에 고체보다 어때? 불규칙해졌지. 불규칙한 배열 상태를 가지고 있다. 불규칙한 배열 상태를 갖고 있다. 이걸 고체라고 합니다. 고체의 부피를 1이라고 하면 액체의 부피는 약 1.1배 정도가 돼. 액체, 그게 아니라 부피가 아니고 거리. 오케이? 거리 차이가 크지 않잖아. 고체 막 누르면 부피가 변해 안 변해? 거의 안 변하지. 사실은 변하기는 변해. 큰 압력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 보통 일상생활에서 거의 안 변해. 액체도 누르면 부피가 거의 변해 안 변해? 거의 안 변해. 아시겠어요? 자, 그럼 문제의 기체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기체는 영어로 뭘까? 가스. 그래서 G라는 기호를 여기서 나타나. 얘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 그리고 얘는 흐르는 성질을 그리고 부피가 일정하지 않아. 부피가 일정하지 않다. 그리고 밀도가 매우 작다. 일반적으로 부피 변화가 심하게 일어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자, 원자 사이 거리가 1이었으면 1.1이면 얘는 약 10이야. 그럼 부피는 몇 배가 될까? 거리가 10이면 부피는 약 1000배. 가로 세로 높이가 있어야 되니까. 실제로 물 1g의 부피가 수증기가 되면 1700세제곱센티미터가 돼. 원래는 1세제곱센티미터거든 1g이. 근데 1700세제곱센티미터 1.7리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피가 무지막지하게 커지겠지.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자, 얘는 매우 불규칙하다. 얘는 원자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아.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만 해. 반면에 얘들은 흐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움직여. 그리고 얘는 매우 불규칙하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 안에도 기체 분자들이 있잖아.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몰라.
수소 같은 경우에는 1초에 1000m를 가는데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보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 자, 그러면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펴 보니까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거네요. 그래서 이거는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자, 물질의 상태 변화. 자, 물질의 상태 변화인데 물질의 상태 변화는 물질 자체 변화가 아니라 고체, 액체, 기체 상태만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해. 제목을 써야 되겠다. 어쩔 수 없네. 자, 예를 들어서 물이라는 것, 고체 상태일 때는 얼음, 액체 상태일 때는 물, 기체 상태일 때는 수증기라고 부르는데 H2O라는 거에는 변함이 없어. 모두 다 H2O야. 뭐가 달라지는 거지? 그 분자들의 배열 상태가 달라지는 거야. 오케이? 자, 분자는 변하지 않아. 분자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 원자의 배열 상태는 안 변해. 원자의 배열 상태를 변화하려면 엄청나게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해. 상태 변화 일어나는 정도의 에너지 갖고는 원자를 쪼갤 수가 없어. 분자를 쪼개서 원자를 만들 수가 없어. 그 정도 에너지 갖고는. 그래서 원자의 배열은 못 바꿔. 따라서 분자는 변하지 않고 분자들의 배열 상태만 변하게. 분자들의 배열 상태만 변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상태 변화의 원인은 어떤 원인이지? 자, 물질의 상태는 자, 압력과 온도에 의해서 변화된대. 자, 이 책 그림 갖고는 우리 아까 했던 거니까 굳이 상태 변화되는 용어는 다시 하지 않을게.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방법 갖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려주고자 하는 것은 상태 변화에 대한 그림이다. 이걸 상평형 그림이라고 얘기해. 상평형 그림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상평형 그림에서 세로축은 압력이야. 가로축은 온도야. 이때 얘네들을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해줬어. 자, 얘는 여기서 시작해서 고도리 방향입니다. 모르니? 어른들이 명절 때 모이면 고스톱 하는 집들 있지. 고스톱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치지? 고스톱 할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치고 있거든, 순서가.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방향을 고도리 방향이라고 해. 그 순서대로 얘는 고, 기, 애기야. 고기 국물이네. 그치, 고기 국물이라는 말이야. 이때 고체가 기체가 되는 게 이게 뭐가 되지? 승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승화 곡선이라고 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걸 뭐라고 불러?
얘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곡선이니까 기화 곡선. 보통 물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이렇게 있는 상태에 있어. 이게 일기압일 때 몇 도에서 변하지? 여기가 0도씨가 되겠지. 고체가 액체가 되는 녹는 점이라고 배우지 화학에서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온도는 액체가 기체가 되는 온도, 즉 물이 수증기가 되는 온도이기 때문에 끓는 점이야. 몇 도씨? 100도씨가 되는 거야. 근데 이상한 게 있다. 뭐가 이상하니? 여기에 보니까 한 점이 있네. 이 점은 고체, 액체, 기체가 모두 다 존재하고 있는 지점이야. 그래서 이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화학에서도 배울 거야. 삼중점이라고 부르는. 삼중점. 이 온도와 압력에서는 세 가지 상태가 공존할 수 있어. 물의 경우에는 0.01도씨야. 그리고 압력은 약 4.58 mmHg라고 해. 우리 일기압이 보통 760 mmHg라는 값을 표현하거든. Hg가 뭐냐면 수은이야. 수은의 높이를 76cm로 올려줄 수 있다는 뜻이거든. 얘는 수은의 높이를 4.58mm만큼 올려줄 수 있을 만큼 약한 압력이라는 뜻이야. 이 온도 압력을 유지하면 물은 세 가지 상태가 다 공존해. 얼음도 있고 수증기도 있고 물도 있고. 오케이?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어.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네. 선생님 여기다 점 마침점을 찍었어. 이걸 임계점이라고 불러. 임계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임계점이 되면 어떤 물질이든 압력과 온도를 변화시킨다고 해도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임계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기체와 액체 사이에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온도와 압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팅 얘기를 한번 봅시다. 자, 상태 변화의 원인은 온도, 압력이 있는데 여기 세 가지 상태가 있고 상태 변화 이름들이 적혀져 있어. 상태 변화 이름들은 학교 시험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 기억해 두셔야 돼. 이나와 중에 다 해놓은 것 같은데 제로기하고 연서했니 이 부분? 학교에서 조금 있으면 배울 거야. 5단원이가 있거든. 5단원이고 6단원이 있거든. 그때 꼭 한번 다시 한번 잘 봐주세요. 자, 온도에 의한 상태 변화를 보자. 가열하면 고체, 액체, 기체로 변화되는데 얼음을 가열하면 물이 되고 물을 가열하면 수증기가 된다. 냉각시킬 때는 기체, 액체, 고체 순서대로 냉각되어지는데 수증기를 냉각되면 물이 되고 자, 물을 냉각하면 얼음이 되네. 그런데 나프탈렌 같은 녀석들, 드라이아이스 같은 녀석들은 어떻지? 얘네들은 승화하는 물질이야. 승화하는 물질인데 얘네들은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삼중 이 상평형 그림은 되게 비슷하거든.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비슷해. 이런 모양,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 걔네들은 일기압이 여기 있는 거야. 일기압이. 그러면 여기에서 뭘 볼 수가 없어? 액체를 볼 수가 없는 거야. 승화만 일어나.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그런 물질은 승화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보통 승화하는 물질은 삼중점이 일기압보다 높은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압력에 의한 상태 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과학책에서 읽었나 모르겠다. 얼음을 아무런 외부에서 영향 안 주고 철사를 얼음을 통과시킬 수가 있어.
있어? 철사 양 끝에 아령을 매달아. 무거운 아령을 두 개를 양쪽에다가 그 다음에 얼음한테 걸쳐놔. 그럼 철사가 서서히 얼음 속으로 들어가. 그리고 철사가 지나간 자리는 쪼개지지 않고 다시 얼음으로 붙어. 나중에 보면 철사가 바닥에 떨어져 있을 거야, 아래와. 철사의 무거운 무게를 달아놓으면 얼음에 가해지는 철사가 닿는 부분의 압력이 높아지지. 봐봐, 물이야. 물인데 다른 색깔 없나? 물인데 말이야. 물인데 압력을 높여준 거야. 그럼 고체가 뭐가 되지? 액체로 변해버리겠지. 그랬다가 다시 지나가면 압력이 없어지니까 다시 고체가 되겠지. 이 과정으로 철사가 통과할 수가 있어. 또 스케이트 선수들의 스케이트 날을 보면 어때? 날카롭게 만들어져 있지. 그걸 딛고 얼음에 서 있어. 스케이트 신고 얼음 위에 서 있으면 스케이트 날이 닿는 부분의 얼음이 압력을 받아서 녹아. 녹으면 마찰이 줄어들거든. 마찰이 줄어들기 때문에 얼음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운동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돼.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자, 책 얘기를 보면 대부분의 물질은 압력이 가해지면 기체가 액체가 고체 상태로 분해됩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용 가스 레인지 연료인 뷰테인 가스, 흔히 부탄가스라는 가스인데 압력을 크게 가하면 액체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작은 부피 속에 보관할 수 있겠지. 작은 부피 속에 보관할 수 있다. 자, 예외적으로 얼음의 경우에 압력을 가하면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며 물이 되어버립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스케이트 날이 얼음판에 압력을 가하면 스케이트 날에 의해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미끄럽게 변화가 된다. 라고 얘기해요. 자, 상태 변화와 물질의 성질.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분자들의 배열 상태만 변하고 분자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이 변한다 안 변한다?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자,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 자체의 변화가 아닌 분자의 배열만 변하기 때문에 자,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가 않는다. 나머지는 그냥 읽어봐도 될 것 같아. 상태 변화의 종류와 분자 배열. 고체, 기체, 액체가 있지? 그지? 상태 변화 이름은 우리 아까 다 했었지?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것을 융해. 액체가 기체가 되면 기화. 기체가 액체가 되면 액화. 액체가 고체가 되면 응고. 고체나 기체의 변화는 모두 다 승화.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과정을 잘 기억해 두자. 자, 가열하는 경우 융해가 일어난다.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경우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양주가 녹아서 촛농이 되는 과정. 자, 기화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인데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고 또 빨래가 마르고 위에 거는 끓음, 아래 거는 증발이야. 오케이? 자, 한편 승화, 고체가 직접 기체가 되거나 기체가 직접 고체가 되는데 여기서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니까 고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이다. 드라이 아이스가 점점점 작아진다. 베라에 가서 아이스크림 포장해 달라고 하면 드라이 아이스 주머니를 준단 말이야. 이때 물어봐. 얼마 동안 가시죠? 선생님은 무조건 1시간 간다고 해. 코앞에 가더라도. 왜? 드라이 아이스 집에 갖고 와서 장난 아니야. 많이 넣어주거든. 1시간 간다고 지금 많이 넣어줘. 그러면 어떤 원리로 아이스크림이 안 녹을까? 드라이 아이스 넣어놓으면 어떤 원리로 아이스크림이 안 녹을까? 드라이 아이스가 고체를 넣어주잖아, 그치? 얘는 물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야, 승화하기 때문에. 이때 열을 외부에서 흡수해야 돼, 그치? 승화열을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스크림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해서 드라이 아이스가 이산화탄소로 변하게 되고 아이스크림은 녹지 않고 그대로 버텨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자, 한편 나프탈렌이 작아진다. 나프탈렌 못 본 친구들 많을걸? 요즘은 존벌레라는 벌레가 많이 없어서 존벌레라는 벌레가 있어. 나방처럼 나중에 변해. 근데 얘네들이 우리 옷 중에 주로 모직으로 만든 옷이 있거든. 모직은 뭐야? 털을 이용해서 만든 옷을 모직이라고 해. 양털 같은 거를 이용해서 동물성 섬유를 만들거든. 이 동물성 섬유를 이용해서 옷을 만든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 존벌레, 나방이 알을 낳아. 그 알이 부화하면서 옷을 뜯어먹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어떤 아저씨들 보면은 존벌레가 먹어가지고 구멍이 뚫린 양복을 그냥 입고 다니는 아저씨들도 있었어. 시골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응? 요즘은 다 나일론 섬유가 어느 정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존벌레가 많이 없어졌지. 그거를 없애게 해준 약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나프탈렌이야. 나프탈렌을 옷장에 같이 넣어놔. 그럼 나프탈렌 기체가 승화가 되는 거야. 나프탈렌 바둑알처럼 생겼거든. 혹시 남학생들 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디 가게에 식당 같은데 남자 화장실 가면 변기에 하얀 바둑알 같은 거 넣어놓은 집들이 있어. 나 남자 화장실 출입하는 거야? 어우 변태. 나 변태야. 어? 다른 플레이스. 다른. 그러니까 우회측 남자 화장실? 아니요. 여자 화장실은 없단 말이야. 화장실 말고. 여자 화장실도 있을 수 있어. 이게 나프탈렌 알갱이를 던져놓은 것도 있지만 조그만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매달아놓은 데도 많아. 화장실 그 지린내가 좀 덜 나. 그래서 승화시켜서 존벌레가 생기지 않게 해준 약이 이 나프탈렌이야. 선생님 때는 흔해서 나프탈렌이 실제 선생님 아버지 양복 하나 해먹었어 이 새끼가 와가지고 옛날에 옷장에다 넣어놓잖아. 옷장에 넣어놨는데 선생님 아버지가 겨울 지나고 밤에 겨울에 입으려고 하는데 구멍이 뚫린 거야. 그래갖고 세탁소에다 수선 맡기면 그걸 다 표시 안 나게 다 해줬거든 옛날에. 그래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땜 떼어가고 입시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존벌레들이 옛날에는 제법 많았다. 이때 나프탈렌을 같이 옷장 속에 넣어주곤 했었습니다. 자, 한편 냉각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응고. 액체가 고체가 되는 과정이다. 냉동시대 물이 얼음이 된다. 흘러내리던 촛농이 굳는다. 액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과정이다. 새벽에 안개가 낀다. 갑자기 추워지니까 수증기가 응결해서 액체가 되는 거지. 물방울이 되는 거지. 자, 요즘 어른들이 먹는 음료 중에 나를 보여줬으니까 뭘 많이 찾지? 알을 많이 찾는구나. 재우가 아가 뭐지? 근데 이 알을 갖다 올려놓고 보면 좀 있다가 날이 더우지? 플라스틱 컵이 땀을 흘리기 시작하네? 뚝뚝뚝. 그치? 그 땀은 컵에 구멍이 생겨서 나오는 거지. 여보세요. 걔는 왜 생긴 거야? 그 컵 표면이랑 안에 물에 아메리카노의 온도랑 차이가 있어가지고. 어디 그 물은 어디서 비롯된 물일까? 응고돼가지고. 무슨 거야 안 보면 민호는 어떻게 생각하지? 그 물은 주변의 수증기가 차가운 물질을 만나니까 응결이 돼 생기는 거야. 이슬도 똑같아.
시골에 가면은 이슬이 막 많이 생기잖아, 그지? 그 이슬도 똑같이 이런 이 때문에 그래.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자, 그 다음에 승화. 기체로 고체가 되는데 냉동실에 성에가 끼는 거, 그리고 겨울 새벽에 서리가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이 승화가 일어난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 생활에 이용하고 있다? 좀 전에 드라이아이스 이용했다시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여름철에 시골에 가면 덥잖아, 그지? 마당에다 물을 뿌려. 요즘 도로 위에 살수차들 다니는데, 청소하는 차도 있지만 개항구는 살수차가 있어. 쭉 지나가면서 돌에 물을 뿌리고 가. 그러면 도로 위에 떨어진 물이 열을 흡수하지. 흡수하면서 주변의 온도를 낮춰줘. 근데 도로의 온도는 낮춰주는데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은 짜증난다. 왜 짜증난다? 시원은 한데 걔네들이 뭐가 됐지? 수증기가 됐잖아.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면 괜찮은데 바람이 안 불잖아. 그럼 그 주변이 습기 차갖고 오히려 후덕지근하다고 느낄 때도 있어. 또 겨울철에 과일 창고에 가면 과일을 보관해야 되잖아. 과일을 보관하는데 과일이 추워서 냉장실 안이 추워서 냉동 창고가 추워서 얼 수가 있단 말이야, 과일. 그럼 군데군데 물을 양동이에 갖다 넣어놔. 군데군데 양동이에 넣으면 어떻게 되지? 양동이에 물이 얼면서 열을 외부로 방출해줘. 그래서 과일의 온도가 얼지 않을 정도의 온도를 유지시켜주곤 한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해요. 자, 그 밖에 우리 생활에 이용되고 있는 예들도 굉장히 많다. 상태 변화와 분자 배열. 자, 이것 우리 다 한 얘기네. 고체 상태일 때 분자 배열이 규칙적이지. 분자 사이 거리는 매우 가까워서 이 정도의 크기를 갖는다면 분자 사이의 인력은 엄청나게 강하다. 그래서 열을 주더라도 얘들은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만 하게 된다. 액체는 자, 분자 배열이 불규칙하다. 그리고 거리는 1.1배 정도 된다라고 그랬지. 가깝다. 비교적 가깝다는데 매우 가까운 것보다는 가깝다. 매우 가깝보다 멀다. 멀다보다는 가깝다. 자, 분자의 사이의 인력은 중간 정도이다. 고체보다는 약하고 액체보다는 강하다. 자, 분자 운동은 비교적 활발하다. 자, 기체는 매우 불규칙한 배열 상태를 갖고 있고, 자, 분자 사이 거리가 매우 멀어서 보통 10배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분자의 인력은 거의 작용하지 않고, 자, 분자의 운동은 매우 활발하다. 고체가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면서 분자 사이 거리가 증가하고 분자 배열이 불규칙해진다. 자, 한편 기체, 액체, 고체를 보면 분자 사이 거리가 감소하여 분자 배열이 불규칙해지게 된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상태 변화의 종류와 분자의 배열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태에 따른 물질의 성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고체가 되고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더니 부피가 무지 다르구나, 그렇지? 물을 예를 들면, 자, 물은 예외야. 보통은 부피가 가장 큰 것이 누구의 부피가 가장 크대? 기체의 부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액체, 자, 고체 수소대로 되어 있거든. 근데 예외가 물이야. 물은 수증기의 부피가 가장 큰 거 맞아. 자, 1g이 갖는 부피가 약 1700 세제곱센티미터야. 자, 그리고 물의 경우에는 4부C에서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야. 그리고
약 0.9 세제곱 센티미터 정도가 바뀌었다. 아니, 진짜 물의 부피가 가장 작은 바보 같아. 자, 여기 얼음이 부피가 그만한데, 자, 얘는 약 1.1 세제곱 센티미터. 자, 그 다음에 물이 있는데 사도실 때, 사도실하고 연계해주는 온도마다 자, 부피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1.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증기의 부피가 가장 커요. 이 예외 조건 때문에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현재 발견된 모든 물질 중에서 물만 예외거든. 이 이유 때문에 지구상에 생물이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야. 생물의 근원은 어디부터 출발하지? 생물의 근원은 어디부터 출발했대? 생물은 어디에서 생겨났지? 처음 생물체가 나타난 곳은 어딜까? 생명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생명이 탄생하게 됐을까? 여기서 어디서 나타날 것 같아? 생명은? 그 아프리카. 아프리카죠. 누나는? 응? 음? 어딜까요? 어딜까요? 재욱이는? 재욱이 지금 순간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생각을 내가 느꼈어. 서울 여성병원. 자, 모든 생명체의 출발점은 물이야. 물 속에서 생겨나. 그래서 수중생물이 거기서 살고 그게 나중에 고생대라는 시절에 후반부에 육지로 올라오게 된단 말이야. 아니다. 성간불이야 돼서 고생대로 넘어가는데 육지로 올라오게 되는구나. 응? 그래서 이 육지와 수중생활을 동시에 하는 동물이 개구리가 있잖아. 양서류들이 생겨납니다. 양서류의 양서는 양쪽에서 육지와 물속에서 다 산다면서 양서류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물속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체의 구성 성분도 약 70%가 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다야. 지구도 옛날에도 계절의 변화가 있었겠지. 추워졌어. 그러면 물의 표면에 물이 얼겠지. 얼게 되는데 보통 물질이라면 고체가 부피가 더 작기 때문에 밀도가 커서 가라앉는단 말이야. 보통 물체가 아니야. 그럼 얼음이 차례차례 바닥부터 쌓이기 시작하네. 근데 겨울이 길어지면 그럼 물이 없어지잖아. 생명체가 다 죽어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얼음은 물의 부피가 더 작아서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얼음이 물 위에 떠요. 얼음이 물 위에 뜨니까 얼음이 생겨나면 물 위에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바깥에 차가운 공기와 물을 차단시켜주는 거야, 얼음은. 이해해요? 그래서 물속에서 생명이 살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유가 지구상에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보자. 상태 변화, 부피 변화. 상태가 변하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피가 변한다. 물을 제외한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순서대로 부피가 증가하고 물만 예외다. 물은 얼음이 가장 중간에 껴있지. 물이 가장 부피가 작고, 즉 액체가 가장 작고 고체, 기체, 수증기 순서대로 되어 있다. 이러다 보니까 물을 채운 병을 냉장고에 넣으면 터지지. 부피가 커져서 그래. 여름에 먹으려고 냉동고에
떨어지니까 전통적인 방법으로 얼음 틀에다가 얼음을 얼리잖아, 그치? 처음에 물을 평평하게 넣었는데 나중에 보면 물이 어떻게 돼 있어? 얼음이 위로 볼록볼록 솟아나와 있지. 물은 얼음이 될 때 부피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상태 변화와 질량의 변화. 자, 상태가 변해도 분자의 수에는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배열 상태만 변하니까 질량은 물질이 가는 물질의 곱이 많냐? 누가 빼돌리지 않는다면, 누가 더 첨가하지 않는다면 질량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자, 상태 변화는 분자의 개수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배열 상태가 변하는 것이므로 자,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자, 상태 변화와 성질의 변화. 상태가 변화돼도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 자체는 변하지 않게 되므로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분자들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분자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분자는 왜 운동할까? 얘는 특정한 온도에서 그냥 스스로 운동합니다. 이게 분자가 하는 분자 운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물질이고 있는 분자들은 스스로 움직이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자 운동이라고 한다. 분자 운동은 그렇다면 언제 빠를까? 자, 분자 운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질의 상태, 온도, 분자의 질량이라고 한다. 자, 언제 가장 빠를까? 기체 상태일 때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액체, 고체일 때는 가장 느리게 제자리에서 운동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자, 온도는 높을수록 더 빠르다라고 하는데 제곱근 배웠습니까? 재호가 제곱근 배웠니? 루트 안 배웠어요? 미난 루트 배웠니? 절대 온도는 우리 얘기한 적 있지요. 섭씨 온도에다가 270 오늘 화학 시간에 하셨어요? 분자 운동 속도는요 절대 온도의 제곱근을 얘기하는데 제곱근은 무슨 뜻이냐면 T의 2분의 1제곱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T의 2분의 1제곱이야. 만약에 T가 4라고 하면 얼마가 된다는 뜻이야? 2가 된다는 뜻이야. 알고 있네. 응? 자, 그래서 이렇게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분자 운동 속도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편 분자의 질량은 작을수록 빠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속력은요 역시 루트 n분의 2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살펴보니까 그렇다면 두 녀석을 합치면 분자 운동 속도는 루트 n분의 t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이 사이에 모르는 상수값들이 들어가고 생략을 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분자 운동의 증거는 어떤 증거를 갖고 있나요? 자, 분자 운동의 증거는 자,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자, 증발, 확산, 브라운 운동이 있다. 브라운 운동이라는 것은 식물학자 브라운은 물이 떠 있는 꽃가루가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 움직이는 것을 관찰하였고, 이러한 불규칙한 움직임을 브라운 운동이라고 한다. 물 분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꽃가루가 불규칙한 움직임을 하는 것이 보인다. 이거는 여름에 모기들이 극성 마실 때 뿌리는 모기약이지만 모기 향을 피우기도 해요. 이 모기 향의 움직임을 본 적 있나요? 처음에는 똑바로 쭉 올라가지. 그러다가 속력이 느려지면서 어떻게 돼? 막 삼사가 퍼져나가잖아. 그때 입자 하나의 운동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 그래서 일반적인 기체 분자들의 운동을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번에는 증발과 확산에 대해서 증발. 액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기화 현상을 증발이라고 한다. 자, 물 분자들이 액체 속에서 놓여져 있는데 하나 두 개씩 튕겨 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 두 개씩 튕겨 나가. 자,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하고 똑같아. 온도는 높아야 돼. 여름에 빨래가 잘 마르잖아. 주변이 건조해야 해. 오케이? 장마철에는 빨래가 안 말라. 왜? 맨날 습도가 100%에 가깝거든. 주변에 습도가 낮아야지 빨래가 잘 말라. 또 증발한 수증기를 날려보내야 되겠지. 적당하게 바람이 불어야 증발이 잘 일어나. 자, 그리고 자, 표면적은 넓어야 좋아. 빨래를 털털 털어서 널어야 되는데 옛날에 선생님 자취할 때 바쁘다 보면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까먹는다. 나중에 옷 입어야죠. 옷이 없어. 세탁기 통이 있는 거야. 빨래가 된 채로. 근데 그 안에서 말라버렸어. 겉은 말랐는데 속은 축축해. 새로 빨아야지. 또 쉰내도 나. 그래서 표면적을 넓게 해서 빨아야 된다. 오케이? 말려야 된다. 주변의 습도는 낮고 분자 사이의 인력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때? 얘네들은 쉽게 날아가. 그거예요. 표면 장력이 큰 물질은요,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매우 커요. 오케이?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잘 안 날아가. 대표적인 것, 표면 장력이 엄청 큰 것 중에 하나가 수은 같은 거 있지. 얘네들은 증발이 잘 안 돼. 액체 금속이기도 하지만. 자, 물과 에탄올을 비교해보면 에탄올은 분자 사이의 인력이 매우 작아요. 분자 사이의 인력이 작기 때문에 쉽게 날아가. 아세톤이 일어나요. 하지만 물 분자 사이의 인력이 상당히 큰 편이야. 그래서 비슷한 물질에 비해서 어때? 증발이 잘 안 일어나는 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편 증발과 끓음의 비교를 얘기해보자. 증발과 끓음은 모두 기화 현상이야. 하지만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의 현상이고 끓음은 액체 속에서, 표면에서, 액체 전부에서 기화가 일어나는 게 끓음이야. 물이 끓는 거. 안에서 보면 기포 생겼잖아, 그치?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오잖아, 라면 끓일 때 보면. 바닥에 막 기포가 생기지. 걔는 공기가 아니야. 물이 열을 받아서 수증기로 변한 거야. 그러다 보니 전체가 다 끓어.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물방울들이 쫙 생기지, 방울방울들이. 걔네들 속에 다 기체가 들어있어. 수증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다 기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번에는 확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액체나 기체 속에 모여있던 기체 입자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퍼져나가는 게 확산이야. 농도의 차이 때문에 확산이 일어나. 확산은 그럼 언제 잘 일어날까? 확산은요, 분자 운동이 활발해야지 잘 일어나겠지. 온도가 높아야 돼. 또 확산 속도는 분자의 질량이 작아야 돼. 예를 들어서 확산 실험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실험이 이런 실험이야. 1m 정도 되는 유리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진한 염산을 묻힌 속물 같은 거, 그리고 진한 염산이야. 진한 염산에서는 염화수소라는 기체가 발생하는데 무거운 기체야. 자, 그리고 이쪽에는 암모니아가 있어. 암모니아 수를 묻힌 속물 같아. 암모니아는 질량이 절반도 안 돼. 질량이 절반도 안 돼. 이 두 녀석이 동시에 뚜껑을 닫고 준비 땅 하게 되면 여기에 진한 염산이 묻은 솜에 가까운 쪽에 흰 연기가 생겨. 이 흰 연기가 생기는데 이게 염화 암모늄이거든.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자, 여기 염화수소가 생긴다라고 했지? 염화수소가 생기고 염화수소에 누가? 암모니아가 만나게 되면 얘는 염화암모늄이라는 둘 다 기체였거든? 둘 다 기체였는데 염화암모늄이라는 고체 상태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흰 연기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가볍기 때문에 멀리 가고 얘는 무겁기 때문에 가까이 왔다는 얘기야. 이해? 오케이? 거의 거리비가 루트 2배 정도가 돼. 거의 루트 2배에 가까운 정도의 크기를 갖는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 온도가 높을수록 확산이 잘 일어납니다. 자, 찬물보다 뜨거운 물에서 잉크가 더 빨리 퍼진다. 찜질방 가는데 방구를 껴서 그 찜질방 안에 찜통 안에서 끼면 냄새가 순식간에 확 퍼져. 근데 바깥에서 끼면 넓기도 하지만 온도가 거기보다 낮기 때문에 약간 느리게 퍼져. 자, 한편 분자의 질량이 작을수록 더 빠르게 움직인다. 이광기 씨가 똑같아. 분자번호 구하고. 자, 한편 물질의 상태. 고체 상태일 때는 거의 확산이 안 일어나. 액체, 기체.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할까? 진공은 확산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빠르지. 기체가 있는 것보다 주변에 기체가 있는 것보다 진공 상태에서는 확산이 더 빠르다. 고체에서는 확산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긴 해. 하지만 무시할 수 있을 정도야. 그래서 요즘 책은 이렇게 써 있는데 아주 옛날 책은 고체를 없앴어. 고체에서 확산 안 일어납니다. 근데 반도체 만들고 할 때 고체 속에서 확산을 실제 시켜. 그래서 써 있긴 하지만 고체에서 확산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액체, 기체, 진공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다. 이거는 주변의 상태야. 매질의 종류가 나왔고, 미안. 물질, 매질이 나왔구나. 물질 자체는 기체 상태, 고체, 액체. 자, 액체, 고체 상태에서 확산이 잘 일어나고, 매질 종류 주변이 진공일 때가 가장 빠르다. 자, 증발과 확산의 종류 모두 다 기화현상이야. 하지만, 자, 얘네들은 어때? 표면에서 일어나냐? 또는 전체에서 일어나는 차이점이 있고, 자, 농도나 밀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퍼져나가는 것들이 바로 확산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단원까지 좀 빠르게 정리해봤는데 정리 한번 잘해주시고, 특히 좀 전에 그랬던 이 암모니아 그리고 진한 염산을 붙인 수면이라는 실험에는 확산에 다루는 거의 유일한 실험이거든. 학교 시험이 어려운 형태로 내거나 할 때 꼭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을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있는 사람? 질문이요?